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최근 초과저축에 대응한 부동산 시장 정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대체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은 일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상승 이후 이미 개청화되었습니다. 4, 50대로 개청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 쪽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개청화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처럼 욕심 줄여라, 야망 줄여라, 포기 철학 뭐 이러면서 위안 제공하면서 포기시키고 아마 살게 될 겁니다. 대부분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만 생각하지 12억 아파트에게 12억 이하 아파트에게 양도차익 소득세가 없다는 걸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투세가 사모펀드 수작지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는 이제 주식 투자해 보면은 그 주식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너랑 다르게 주식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하기가 편해요. 네, 사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부동산에 풀려야 할 자금이 투자금융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보 계열은 많이 가봐야, 자본주의에 있는 진보 계열은 많이 가봐야 은행 자본주의거든요. 프랑스, 중국, 일본처럼 자본으로 인한 지배를 최대한 반발합니다. 오히려 투쟁 대상으로 봐요. 근데 투자 자본은 국가를 통해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은행 자본은 국가를 통해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투자 자본으로 인한 지배를 투쟁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의 자본가와 노동자가 경쟁하는, 투쟁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8697 기성세대 시선으로 부동산을 보면은, 뭐 지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로 적은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의 22원 아파트 평균이 10억인데 아직도 10억인가 9억 정도 떨어졌는가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30평 아파트는 더 이상 잘 제공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12억 이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여기 2014년에 한 평균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이제 11억 5천에 팔았어요.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자비 8천만 원에 대출 한 3억 2천에 샀으면 10년 지나서 9억 4천에 팔았다 치고 이자 뭐 대충 내고 해가지고 손에 대충 현금으로 8억 정도가 현금으로 한 5, 6억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뭐 10억대 아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그 상급지로 넘어갈 때 하락장 때 넘어가야 좀 더 싸게, 1억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 2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싸게 사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010년에 부동산을 공급해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보통 2세대들이 왜 퐁퐁이 많냐면 사랑 타령하는 노래가 많았어요. 이 시기에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화도 그렇고 전부 로맨틱 그런 게 많았습니다. 뭐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연애를 해야 결혼하고 그래야 집을 사지, 노무현 시기 부동산 상승으로 그 서울 외곽으로 밀려가면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서울 지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문재인 시기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결혼한 사람들은 경기권 외곽으로 밀려갑니다. 그게 지금 노무현 시기를 거친 이제 40대들과 문재인 시기를 거친 MZ들의 차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번 오르고 나니까 감당할 만한 부채량이 너무 달라요. 집을 굳이 살 필요 있나 하던 70년대생들과는 달리 이 세대들은 집을 못 사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집들이 10억을 넘어가니까 상속세를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도 상속세 대상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문재인 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이민이 급증한다, 이거 가짜뉴스다, 그래서 실제 이주자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가짜뉴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유출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저 문재인 시기에 떠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 때는 가짜뉴스라며 언론이.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그 동시에 제가 전에 한번 말했는데, 진보 정권에서 상속세 폐지 이야기 나올 거다. 왜? 자기네들 걸려있는 4, 50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이 70% 7천만 원 이상이 그 50% 이상인데,
거기에다가 서울권의 부동산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고민정 의원이 상속세 줄이고 종부세 폐지 뭐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지 정당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지 세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이상이 50% 이상인데 이렇게 소유한 부동산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 자기들이 물려주는데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도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제 와서? 왜? 내가 될 것 같으니까. 20년 넘게 상속세 이거 줄이면 안 된다 투쟁해 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동의한다는 건 매우 역겹고 약탈적인 행위입니다. 이 부동산들의 혜택은 어떻게 만들었다? 연공서해제 임금으로 대출을 냈고요. 그래서 청년 취업을 줄였죠. 그리고 국가 부채를 통한 총수요 증대로 가격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청년들이 갚아야죠. 청년 세대들에게 다 떠넘기고 난 다음에 상속을 하겠다는 건 매우 역겹고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뒤늦게 뭐하냐?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청년들은 게을러서 집을 못 산다고 속이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연애해야 집을 산다고 하는데 이쪽은 저축해서 집을 먼저 사겠다는데 너네들이 게을러서 집을 못 산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국가 부채를 간뜩 질러놓고 집이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에 집을 산 사람들이 이러는 건 역겨움을 더할 뿐입니다. 여기에 인구 많은 정치권 권력을 통해서 이제 잔뜩 올린 부동산을 보호받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제 와서 상속세로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전 시기에는 더욱더 큰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으면서 올라가서 자리를 누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망할 때 한번 망해봐야지 니네들도.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POC를 개념 증명을 해보면 돼요. 뭐 망하면은 이 사람들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게 되었다는 뜻이고 아니면 청년들이 자리로 올라간다면 공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망하면은 청년들이 올라가거든요. 훨씬 더 노동력이 세니까. 그래서 저 부동산들은 국가에 다시 상납해 청년들이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게끔 해야 되겠죠. 왜? 국가 부채를 질러가지고 올린 거니까. 그래서 보유세는 월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더해지는데 보통 월세가 부동산 가격의 4% 정도 수익. 문제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분용 부족과 청년 소득 문제 그리고 월세가 주거비가 과도하게 높은 거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왜 하락장에 청년 세대 대출을 그토록 분노할까? 요걸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의 손실이 있으니까 분노를 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봅시다. 제가 전에 한번 말을 했듯이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특히 청년과 신규 결혼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신혼부부들을 괴롭히면서 가격을 올리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신규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 부동산은 파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청년 세대들에게 팔아야죠. 팔고 그걸 판 사람이 또 이제 상급지를 노린다고 팔고. 그래서 부동산은 신규 수요자들을 괴롭히는 것과 또 동시에 강남이란 컨텐츠를 열심히 떠넘기는 걸로 파는 겁니다. 만약 청년 세대가 그거 다 심리잖아요. 그걸 계속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시장의 심리를. 만약 청년 세대가 신규 분양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이 사람들에겐 이게 진짜 재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계소득이 1억이라 한데 3억 대출을 갚는 것조차도 수십 년이에요. 1억 정도 하면 그 650만 원 정도거든요. 월에 그 3억 대출 가지고 대충 5% 정도 받으면은 20년을 월에 197만 원씩 내야 됩니다. 저거를 내가 설마 20년 갚겠어? 10년 정도 갚다가 팔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 이자 아깝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살고 팔겠지. 근데 그거 사야 되는 애들이 분양을 받아버리네? 그러면은 진짜 배 아픈 겁니다. 자기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누구도 자신이 부채를 다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1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건데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신축으로 옮기기, 상급지로 옮기기, 그리고 재개발로 옮기기.
그래서 경제 위기 사이클에 오는 시기에 하락장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마다 반복되잖아요. 경기 침체가. 요때 이제 팔아서 갈아타기를 반복하는 건데 그 기대를 깨버리는 거죠. 요거 놓쳐버리면 다음 10년인데 그때부터는 이거 그래도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뭐 신축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구축에 들어갔는데 이거 안 팔리잖아. 그래서 1주택 갈아타기는 하락장에 하거든요. 요거 놓치면은 이제 10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 팔면 손해가 아닌가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착각이 주식처럼 빠르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팔립니다. 부동산 파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승장 때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근데 하락장 때는 규제도 줄어요. 요때 빨리 팔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일단 이걸 파는 1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40대 이제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팔았다고 해도 어디에 그 나가 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팔고 2주에서 한 달 안에 빠르게 다른 걸 삽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뭐 1년 사이에 1억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억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원금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빠른 방식을 취하는데 이게 만약 상승장으로 넘어간다 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분양으로 청년들이 빠져버렸잖아. 청년 세대들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그 하급지에 속하는 그 아파트를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안 팔려. 혹은 살려고 하니까 이제 전부 상급지로 넘어간다는 건 상승률이 좀 높은 상승 금액이 높은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문재인 시기에는 가는 큰 차이인데 문재인 시기에는 분양 가점제로 결혼하는 30대를 분양받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 50대가 대부분 다 샀죠. 서울 새 아파트 소유주가 대부분 주류 40, 50대 평균 대출은 3, 4억 가지고 새 아파트를 저렇게 갖다 가져간 거예요. 문재인 시기 동안. 그러니까 뭐 자기 지지 기반 지지층 몰아주기죠. 근데 지금은 특례 대출 등으로 20, 30대들이 분양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축이잖아요. 제일 원하는 게 신축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 분양을 받으면 가장 가격 차익이 높거든요. 근데 20, 30대들이 받아버리니까 내 아파트도 못 파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먹어야 될 때 경쟁이 너무 많았는데 이쪽을 우대를 해버리네. 빡치는 거죠. 대출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영 집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더니 이거 소형이나 하락폭 큰 지역에 이제 매수를 사서 밑에 거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특례 대출 이렇게 하는데 전에 한번 말한 적도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좌우무관하게 실수요자 즉 첫 주택 구매자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양시장의 청년들 수요는 1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 9786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자기네 아파트를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분양으로 들어가면 진짜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또 청약에 달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로또 청약을 열심히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미 집이 있는 사실 40대 중후반 이상들 집을 판 중후반 이상들이 보통 많이 여기 달려들어요. 이미 집이 있는이 아니라 있었던 이제 매도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먹어야 된다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시장 보면은 그 매도자가 더 많거든요. 매도자가 서울이고 경기고 네. 그리고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 인기 없는 지역에 미분양이 많은 거지 사실 대다수는 미분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수요가 팔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팔지 못하게끔 더 만들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많음을 해결을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 더 배가 아픈 겁니다. 8697에게 부동산은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든 팔아내야 수익이 나온다. 10억이고 20억이고 오르면은 그냥 계속 종부세나 나가는 거지. 그래서 종부세 폐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전부 세금으로 올린 건데. 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저거 부동산 못 파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대출을 평생 갚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다 갚아버렸을 때. 요게 제일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판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동산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장이라고 부동산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몇몇 지역에 국한되는 거예요. 저거 올라가는 거는 신축이거나 상급지거나 재건축이거나. 예. 뭐 대부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신축이나 상급지로 넘어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이긴 한데 무주택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차익 실현을 얻은 재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레미안 원펜터스 이거 만점 통장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거 DSR 제가 알고요 한 50% 되거든요. ATV가 한 50% 되거든요. 투기 과열지구라서. 그러니까 이게 20억 시세 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현금 9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현금 9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높은 사람끼리 가능한 그리고 집단 대출이 안 됩니다. 후분양이라서. 이게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다 같이 폭락해도 실수요자에겐 부동산이 안 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서브프라임 때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야죠. 서브프라임 이후 부동산이 그렇게 폭락했는데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야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절벽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2024년 뭐 부동산 이후부터 부동산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인허가를 줄여 나와가지고 이전에 이게 만드는데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 중간에 또 팬데믹도 끼워가지고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공급 절벽까지 끼워서 아파트가 요 과정에서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미래 대비해서 선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선제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실질금리가 제가 전에 한번 말했듯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누가 이 말 하던데 인허가 착공주로 집값 오른다는 건 선덕이다. 조급 좀 내리면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이야기하던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자 공급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물자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라라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한 신자유주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 대상이 캘리포니아에 돼요.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시장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자인 진보좌파들이 제일 싫어하죠. 동시에 이걸 낮추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실행해본 나라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요. 오스트리아 보면은 뭐 주거 정책이 아주 훌륭하다 이야기하거든요. 오스트리아 출산율은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약간 올랐죠. 뭐 근데 GDP가 올랐냐? 안 올랐어요. 똑같아요. 유럽처럼 똑같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그럼 금리 높았냐? 낮았습니다. 제로금리였어요. GDP도 안 올랐고 저금리 기조를 가졌는데 부동산은 그 오스트리아 부동산 가격은 잘 안 올랐던 이유가 계속 유지를 계속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 때는 올랐구나. 팬데믹 때는 올랐구나. 근데 뭐 어쨌든 대체로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에 비해서 감당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나락을 안 갔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진보 869채 모두 한통속입니다. 근데 현실은 단순한데 그냥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표가 더 중요하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줘야 저 많은 베이비 부모와 97세대들이 열심히 표를 줄 거 아닙니까? 이거 GDP 상승 못한 일본, 유럽도 다 동일해요. IT 규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장기 근속하는 베이비 부모와 97세대들에게 위협이 돼요.
그리고 특히 문과법 쪽의 계열이 많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모두가 한통속이에요. 모두가. 2018년 부동산 상승 시작점일 때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2018년 버블 아니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은 거품이 아니다. 2020년 버블이 형성된 수준이 아니다. 자, 2015년 서울 집값 PI의 소득 대비 주택가 7.6이거든요. 2018년 9.8로 올랐는데 버블 아니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3으로 올랐는데 버블 아니랍니다. 이거 떨어진 거예요. PIR 100이 나와도 부동산 유튜버나 전문가들은 버블 아니다 할 겁니다. 한통속입니다. 한통속. 특히 진보 진영이랑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 애국자인 척 하면서 둔갑하죠. 2021년에도 부동산 버블이 아니라고 말하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공부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돈 안 되는 분석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공부하라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 사람들은 부동산 반전만 바랄 뿐입니다. 5번째, 금리가 올라가면요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 수익률을 3%에서 4%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거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빌라나 오피스텔의 월세는 올라가요. 지속되는, 그걸 못 견디면 지속되는 전세 사기가 생기는 건데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청년들의 월세 가격을 낮추기에 도움하는 건데 이게 선제적이에요. 실질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토록 정부 보편 복지에 환장하던 사람들 상황을 보시죠.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해봤냐고? 네, 그럼 빌라는 나라에게 답변입니다. 이 사람 아까 뻑뻑한 디지털 2018년에 버블 세상. 아니다는 사람. 오늘도 눈은 혹사당하고 있죠. 더 촉촉한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건 왜 내가 빌라나 여기에다 집어넣냐? 오피스텔 여기 보면 댓글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손 떼야 된다. 부동산 순리 어쩌고 저쩌고. 니들은 순리였냐? LH 없었으면 좋겠다. 미친 정부 당장 멈춰라. 이게 9786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라고요. 뭐? 착취밖에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적이자 착취자이자 압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임원 승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정년 연장시키려는 지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1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고 자영업을 하면 어떻게 망하는지 봤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최대한 시키면 뭐가 되느냐? 돈도 많이 받지만은 나중에 그 연금 받을 때 소득 대체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공서해제잖아요. 그리고 연금과 배당을 위한 월세 세팅,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소득 대체율, 연봉 1억 하던 사람이 소득 대체율 40% 받으면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월세 세팅 배당하면 노후에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계속 올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취하려고 세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청년 신혼부부 대출을 싫어할까? 가점제를 없앤 분양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 청년 세대들을 위한 부동산 매입 임대를 왜 싫어할까? 그러면서 왜 애는 낳으라고 책은질할까? 왜 이제서야 상속세 낮춰야 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보편복지 늘려야 한다고 하고 연금에 대한 수호를 할까?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격을 올리고 지키고 물려주고 월세 받아야 되니까 이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한통속입니다. 문재인 시기 부동산 상승이랑 윤석열 시기 부동산 상승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 이제 순서대로 잡아볼 건데, 돈을 풀어요. 그럼 총수요가 늘어나죠. 그리고 규제를 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2018년에 부동산 공급 부족한 거 아니다. 아직 버블 아니다. 청약 가점제로 청년 부동산 분양을 줄여버립니다. 청년은 비싸게 서울 부동산 사거나 아니면 경기 외곽 신도시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서울은 신규 분양, 부동산을 영끌 청년에게 매도한 40, 50대들이 다시 신규 분양 받을 수 있겠고, 그게 2023년에 서울 신규 분양 받은 새 아파트 주인들이 40, 50대인 거예요. 30대가 없어. 아니 30대는 어디 간 거야? 여기 위에 보면. 아이고,
내가 엄청 길게 적었구나. 여기 보면 2022년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새 아파트 소유주가 주류가 40, 50대예요. 아니 30대는 어디 간 거야? 그게 이제 30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배 아픈 겁니다. 자기네들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그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뒤늦게 부동산 뛰어드는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가요.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계속 법을 아니다만 외칩니다. 청년은 죽어나고 거기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있었죠. 자, 요 이제 지금 요거부터 시작할 건데, 윤석열 시기 부동산 상승 요거 기준점은 이전 정권에서 인허가를 적게 하고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공급 절벽 상태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수익 맞추려고 월세 상승하고 전세 사기도 발생하니까 빌라 시세 불황은 반대로 빌라 월세 상승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곡동 툴은 100만 원에도 못 구합니다. 이게 빌라 전세 사기 나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매입 임대로 커버하는 거죠, 지금. 신혼부부 특례 대출 통해서 서울 중저가 아파트와 신규 분양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무주택 실수요자를 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주택 갈아타기 할 사람들이 현금 들고 모두 상급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급지들이 가격이 올라요. 보면은 노도강은 적게 오르는데 마용성이 많이 올랐거든요. 장기적으로 공급량, 부동산 공급량이 줄어들 거 대비해서 그린벨트 풀고 공급을 늘립니다. 여기 실질금리 하락도 좀 있긴 하지만 빌라 월세 상승에 대입해서 매입 임대를 제공 확대합니다. 순리 같은 소리 하네. 신자유주의는 부동산에는 적극 개입하는 겁니다. 부동산 유튜버 9786 모두 반발합니다. 상당 부분은 이게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건데, 이제 인구 많은 데랑 적대한 거니까 청년은 모르죠.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한 거 의정 갈등이지, 경제와 부동산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요. 통계는 뻔해요. 근데 속여먹는 성동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도강은 적게 올랐는데 마용성은 많이 올랐다. 네. 평균 오름폭 아래로도 올랐는데 마용성은 많이 올랐다. 요런 게 있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청년들이 사는 것은 어디다? 6억 9억 서울 아파트인데 이게 뭐 그 서울 아파트 최대치가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네. 6억 원 이하. 그런데 특례로 9억 원 이하까지 낮춰줬거든요. 올려줬거든요. 대출한도 5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살려면은 현금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부자 되는 거예요. 애 키우는 데 도움 주려는 거지. 이 나라는 대다수 구성 인구를 차지하는 9786의 마인드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청년 세대의 착취자이자 압제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안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건데, 부동산 가격 폭락은 두 가지 위험을 봅니다. 첫 번째, 디플레이션. 자영업 붕괴인데 솔직히 그럼 청년들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나 이런 거 다 붕괴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영끌 토해내기. 안 팔려요. 문제는 이게 금융위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다수인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부동산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시기는 청년을 괴롭히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으며, 이번엔 청년을 실수요에서 빼버려서 부동산 판 사람들끼리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좌우 구분이 그게 없는데 신자유주의에서 부동산만은 시장에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순리 어쩌고저쩌고 짓거려? 은행 자본주의에서는 부동산만 시장에 맡깁니다. 다른 거 전부 규제나 이런 기업 규제나 이런 거 다 해요. 일자리를 제공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가 단어를 착각하는 거, 부동산 침체, 주식시장 침체는 금융위기와 다릅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위기와 달라요. 모두 다른 단어예요. 침체는 있을 수 있으나 위기로 파생하는 것을 막는 게 버냉키 이후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스템적 위험이 생기는 건 막아야 된다. 여기서 좀 더 큰 걸 보면은 초과저축. 이제 경제적으로 좀 크게 보면 지금 한은이 경고해오던 게 있는데 초과저축이에요. 150조. 얘 뭐다? 팬더믹 머니, 아직 문재인이 뿌린 팬더믹 머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팬데믹 머니는 아직 안 끝났고 저초과 저축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돈을 뿌리면은 왜 자산 가격이 폭등하지? 요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돈을 풀었을 때 일단 여기 위에 자산가들과 대기업이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갔는데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초과 저축이 늘어나요. 여러 가지 고급품 소비도 늘어나면서 자산 팔아서 레버리지 효과 얻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초과 저축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초과 저축이 여기 아래에서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 위에서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 위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저잔 중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초과 저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수익시 부동산 소익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저 초과 저축을 그냥 냅두면은 어디로 넘어가면 실질금리 하락으로 넘어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 가계소득이 높아져 예금량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가 많이 감소하면 자금 수급이 안정되면서 금리가 하향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금량이 증가하면 은행은 실질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대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실질금리가 떨어진 건 지난 3년간이었거든요. 3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이 실질금리가 무슨 뜻이냐면 예금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많은 저축량은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어딘가 계속 투자하거나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버리면 인플레이션도 더 크고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 더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저 솔직히 이 초과 저축 이거 봤을 때 제가 보통 말할 때 2021년 정도인데 초과 저축 받았을 때 이 나라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제 부동산 상승하고 실질금리 올라갈 때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뭐 앞으로는 계속 오르다가 그냥 청년들 다 끝났다. 이 나라 끝났다. 예, 빨리 쇼 쳐야 된다. 튀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못 푼다 이 생각을 했는데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풀어버리더라고요.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풀어버려서 이걸 전부 실수요자에게 넘겨버리니까 주담대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저거 현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들고 비싼 아파트나 로또 아파트 사는 거예요. 후분양 아파트. 같은 경쟁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는 아파트와 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빼버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무작정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방식이 잘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공급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역대급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인 모양입니다. 이게 근데 나온 게 경제 신문이라든지 뭐 보수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의도가 뻔하죠. 의도가 그냥 다 한통속이에요. 저는 이거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례 없이 어떻게 풀어가네 덜 풀렸지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수명 늘리기지. 그래도 저는 의정 갈등은 비판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초과 저축에 대한 경고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이 초과 저축을 풀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뭐 청년 계층을 보호하면서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 신경 안 쓰죠. 부동산 유튜버들과 부동산 올라라는 9786 세대들은 모두 작전 펴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모른다면 그런 걸 알라고 제가 이런 거 올리는 거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위협에 될 뿐이고 모르고 가져갑니다. 냉정한 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면서 투자를 노리지 않고 탐욕스러운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현실은 보지 않으면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분노하고 분노하는 놈들이 싸우는 경우는 못 봤어요. 입으로 짓거리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어리석음. 그래서 외부에만 기대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될 거고 임계점은 2029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지 말고 모두 글로벌리스트
탈조선이죠. 솔직히 이제는 탈출이에요.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거 보면 그냥 그래도 나아지겠지 이 기대를 가지고 오래 버틸수록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탈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업을 하겠습니다. 그거 적다가 이제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끊습니다.